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양란 이후 조선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을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바로 외란과 호란, 일본과 싸웠던 외란, 여진족이 만든 후금, 청나라와 싸웠던 정묘, 병자, 호란, 였죠. 그쵸, 여러분들? 이 외란과 호란, 두 번의 란, 이거 우리가 양란이라고 그러고, 이 외란과 호란, 양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조선 전기,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의 변화? 제도의 변화입니다.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큰 두 번의 전쟁을 겪은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 뭐 군사, 세금, 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싹 바꿔요. 그래서 이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제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걸 양란으로 조선을 전기 후기로 나누는 거거든요. 제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오늘은 그 양란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 조선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방금 이 양란이 조선의 시대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 기준이 두 개라고 했죠. 두 번째 기준은 정치 운영 형태의 변화입니다. 15세기 통치체제 정비기, 16세기 훈구와 사림의 대립 사화 발생기, 17세기 그 훈구를 무찌르고 권력을 잡은 사림의 붕당 정치기, 18세기 변질된 붕당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탕평 정치기, 19세기 세도 정치기,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오듯이 양란, 외란, 호란 이후 조선의 통치체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조금 이제 비껴나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내신과 한능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변별을 하기 되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과 한능검에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절대평가로 출제 난이도를 낮춰야 되고, 또 그 문항이 20문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범위에서 수능 문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능에서는 양란을 기점으로 한 제도의 변화의 내용은 잘 안 나오고, 그나마 나오는 게 세금제도, 이 세금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도 거의 대동법이 나와요. 그건 또 구분을 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란을 기점으로 하는 이런 제도의 변화에서 정치나 뭐 군사 요런 쪽은 내신 한능검용이고, 그나마 수능에서는 세금제도, 수치체제 이 중에서도 대동법, 이게 그나마 잘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공부가 끝나면 기출문제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양란, 외란, 호란 이후 조선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양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걸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볼 건데,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 두 번의 전쟁, 외란, 호란 때 왕실과 양반 지배층이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전쟁 대비도 잘 안 되고, 전쟁 초반에 막 피난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무능한 모습. 그러니까 이 양란이 끝나고 나서는 왕실과 양반 지배층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권위가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기나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고, 인구 감소, 토지도 많이 훼손됩니다. 토지 황폐화. 그리고 이러한 인구 감소와 농지 황폐화에 이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좀 올려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인구도 감소하고 토지도 황폐화되고, 얘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전쟁 중에 인구와 토지를 기록해 놓은 행정 문서들이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 이걸 이제 인구대장이라고 합니다. 인구대장, 호적, 얘도 많이 이제 소실됐고요. 또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 얘를 양안이라 그래요. 이 양안도 많이 소실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대장, 호적도 소실되고,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 양안도 소실되다 보니 뭐를 제대로 거둘 수 없죠? 네,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어요. 호적과 양안이 소실되니까 세금을 거둘 근거가 없는 거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 이후에 돈 들어갈 거는 수두로 빽빽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이 안 거치고 국가의 재정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임시로라도 납북책과 공명첩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배웠죠. 특정한 쌀이나 돈을 바치면은 국가가 이제 필요로 할 때 기부금을 받는 거죠. 쌀이나 돈을 바치면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그 납북책에 가장 유명한 게 이름을 비운 채로 벼슬증을 파는 공명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쌀을 바치는 부유한 평민들에게 그 공명첩에다가 그 쌀과 돈을 바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명예벼슬을 주는 거야. 비록 명예벼슬이라 실제로 관직에 진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명예벼슬을 받는다는 건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양반이 되면은 군역의 면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납북책과 공명첩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양반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신분질서가 동요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분질서가 동요하게 돼요.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그 얘기야. 나온 게 그 얘기입니다. 신분질서가 동요하고 성리학적 질서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왕실과 양반들은 그들의 권력을 안정화시키고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도 안정시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양반 중심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대응. 정치적으로는 이제 통치 체제와 기구를 전면적으로 재편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대장인 양안과 인구조사를 통해 인구대장인 호적도 새로 정비를 하고 세금 제도도 여러 가지로 바꿉니다. 전쟁 전과 같은 세금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다시 한번 양반 중심의 이런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양반의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야. 이런 큰 틀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어떤 식으로 분야를 나눠볼 거냐. 이 양란을 기점으로 통치기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군역, 군사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살펴볼 거고, 다음 토지제도, 그러니까 수족관, 관리들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는다라고 했죠. 근데 그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족권을 받는다고 했죠. 그 수족권을 나누어주는 토지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세금, 그 세금은 종류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농사짓고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세, 조세, 그리고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리고 마지막 역. 이 조세공납역이 양란을 기점으로 또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통치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통치기구가 뭐랑 뭐 중심이었죠? 네, 의정부와 육조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의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정치기구,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에 해당한다 그랬죠. 고려의 도평의사사 같은 곳이 바로 조선의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역할의 의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면 그 의정부가 결정한 걸 실행에 옮겨주는 행정실무기구가 바로 육조였죠. 그렇죠? 이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왕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 직계제냐라는 것도 있었죠. 이것도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왕, 의정부, 육조,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왕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직접 명령을 하는, 왕과 육조가 직접 연결되는 걸 우리가 육조 직계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육조 직계제는 어떤 왕들이 했냐? 반란을 통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명분 없는 왕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했던 왕자 이난으로 권력을 잡은 태종, 계유정난으로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 세조, 그리고 태종과 세조처럼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세조가 자신의 권력을 잡는 부도덕한 찬탈인 계유정난을 도와준 공신 세력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줍니다. 그쵸? 이 세조 때 누가 성장해요? 훈구가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리고 이런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은 그러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언론기관인 3사에 등용을 했고, 이 훈구가 장악한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미지랑 안 어울리지만 성종은 세조가 키워놓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3사에 등용하고 그 훈구가 장악한 의정부를 견제하려고 의정부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빼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된다라는 거죠. 왕권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레귤러적인 거고요. 가장 스탠다드한 건 6조가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의정부가 이걸 가지고 논의해서 왕에게 결재를 올리고 왕은 이걸 결정해서 의정부에 내려주면 또 의정부가 6조에게 시키고 이 의정부를 거쳐서 왕과 6조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제,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가장 모범적인 유교 정치죠. 세종대왕님이 하셨고 중종 이후부터 쭉 의정부 서사제로 정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종 때는 그 전에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바뀌었잖아요. 중종반정. 이 중종반정으로 공신, 훈구 세력의 힘이 강해져서 이 훈구가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장악한 의정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달라. 성종은 그래도 이런 훈구를 견제할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종 때도 훈구들이 요구했거든. 의정부 서사제 해달라고. 근데 성종은 이걸 컷 해버린 거지만 그 훈구에 의해 왕이 된 중종은 이런 의정부를 장악한 국가 권력을 장악한 훈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중종이 훈구에게 밀려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쭉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려고 조광조를 등용하고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거죠.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조 집계제는 국왕 중심의 정치구조. 국왕 중심.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자,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의정부 6조 중심이 바로 양란 이전 조선 전기였어요. 근데 양란 이후에는 이제 정치 운영이 뭘 중심으로 흘러간다? 비변사. 원래 비변사는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라 그래서 여진족이나 왜구 같은 이민족의 침입이 생겼을 때만 여는 임시적인 군사기구였어요. 자, 변화. 이것도 배웠습니다. 중종 때 아까 말했던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정착됐고 훈구에게 밀려서 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등용했다가 이런 조광조의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다시 중종이 훈구랑 손잡고 일으켰던 기묘화와 있었던 그때죠, 그쵸? 그 중종 때 삼포해란이 터집니다. 세종대왕님이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하고 나서 일본인들 그 왜구들에게 무역을 하라고 열어준 부산포, 연포, 제포 그 삼포 개항이 있었죠, 그쵸? 그 삼포에서 왜놈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중종 때 삼포회란. 이 삼포회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변사가 처음으로 임시 군사기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명종 때 대윤, 소윤의 갈등이 있었죠. 윤임을 중심으로 한 인종을 지지하던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명종을 지지했던 윤원영, 윤원로를 중심으로 한 소윤, 그리고 이들 간의 을사사화가 발생했던 혼란기 명종, 임꺽정, 홍길동전 이런 거의 배경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그 명종 때 임진왜란의 미리보기, 을묘해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명종의 시기 자체가 이 외척들, 소윤을 중심으로 한 윤원영, 외척들이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의 미리보기이면서 임진왜란의 미리보기인 을묘해변이 터졌던 시기였어요. 아무튼 이 명종, 을묘해변이 터지고 이 을묘해변을 정리하기 위해 비변사가 정식 군사기구로 업글됩니다. 중종 때 삼포회란 때는 임시였잖아요. 이제 명종 때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상설, 정식 기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로 업글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면 6조가 의정부에게 보고하고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를 올리고 왔다 갔다가 되는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한시가 급하단 말이야. 빠르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처럼 의정부 6조에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변사에서 국가의 중요한 권리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를 원큐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비변사에서. 근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을 지속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그냥 이게 디폴트 값이 돼버린 거예요. 비변사의 중요 관리들이 모여서 정책을 심의, 결정, 실행. 그러니까 의정부 6조가 할 일을 비변사에서 다 해버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랑 6조는 사실상 뭐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되고 왕권도 약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권력이 의정부 6조에 나눠져 있으면 왕이 이걸 가지고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라의 모든 주요한 신하들이 비변사에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걸 원큐에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비변사가 해버리니까 왕권이 약해집니다. 자, 이러한 비변사의 변화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비변사의 변화 과정. 그리고 비변사는
나중에 누가 장악을 했었죠? 이런 비변사를 세도정치 시기 때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같은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을 하고요. 나중에 이거를 누가 이 세도 정치를 없애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이 비변사의 힘을 축소시키고 아예 없애버리죠. 이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이 비변사가 갖고 있던 힘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다시 롤백시킵니다. 정치는 의정부, 군사는 삼군부. 그쵸? 그리고 이런 비변사의 변화 과정, 임시 군사기구인 비변사가 나중에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라는 이런 변화는 뭐랑 비슷하냐? 고려의 도병마사도 제추회의였죠.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민이 모이는 제추회의. 그 제추회의가 두 개 있었죠. 도병마사랑 식목도감.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 법률, 제도 문제를 논의하는 식목도감. 이 중에서 도병마사는 임시 군사기구였는데 이 임시 군사기구인 도병마사가 원간 섭기 때 다른 그런 관청들은 다 용어가 다운되고 격이 다운될 때 오히려 도병마사는 업글됐죠.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업글되면서 이름도 도평의사사, 도당이라고도 불렀어요. 도평의사사로 업글되고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가 되고 이거를 지배층인 권문세족이 장악을 했었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6조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넘어갔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복습하는 겸 다시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역과 군사제도입니다. 자, 조선은 원래 건국 당시에는 양인 개병제라는 체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인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나중에 사회사일 때 배우겠지만 쌤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려랑 비슷하게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법적인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천제로 신분 계층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유인인 양인과 비자유인인 천민. 비자유민, 천민. 이렇게 양인과 천민 딱 두 개 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를 따서 양인의 양, 천인의 천. 이래서 양천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자유인인 양인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양인 개병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그 자유인인 양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 조세, 공납역. 이 중에서도 몸으로 때우는 게 역이고요. 이 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역과 군역. 이 요역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군역은 말 그대로 국방의 의무, 군사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렇게 막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양인들을 자, 군역의 의무를 다해라 하고 모았는데 전쟁이 안 나는 거야.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주변의 그런 국경지대에서의 산발적인 그 이민족과의 싸움은 있었지만 고려 때처럼 막 그런 막 거란족이 쳐들어왔다, 막 강감찬 기주대첩 막 이런 큰 전쟁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양인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하기보다는 얘들을 노가다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양인들을 모아놓고서는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역, 뭐 도로를 만든다, 성벽을 보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나긴 평화로 인해서 군역이 요역화되어 버립니다. 군역의 요역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더니 노가다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지금 군대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훈련보다는 각종 노가다 하는 일이 더 많아. 오랜 기나긴 평화로 이제 군역을 위해 모아놓은 양인들에게 노가다를 시키는 군역이 요역화돼 버립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나 이 당시에 양인들은 대부분 다 농민들인데 그나마 농사 칠 때 불려가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데 그것도 가봤자 노가다밖에 안 뛰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봤자 노가다만 한다. 그러면서 군역 제도가 문란해집니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역 제도가 문란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개개인적으로 대타를 구해요. 돈 좀 주고 나 대신해서 너가 이번에 좀 군사훈련 받아줄래? 이런 식으로 나를 대신하는 사람을 개인이 하는 게 대립제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지방의 수령이나 군사 지휘관들이 야, 그럴 거면 돈 나한테 내 해서 그 지방의 군사 지휘관이나 수령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있는 그 군역 대상자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신에 대가를 받아요. 그게 옷값을 내는 거거든. 이렇게 군역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는 포를 군포라 그래. 그럼 군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일이 생겨. 이게 방군수포제야. 그러니까 개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대립제건 지방 수령이나 그 지방의 군사 지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군수포제건 모두 불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뭐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군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뭐 내라? 군포를 내라. 이렇게 해서 아예 국가가 나서서 아예 이걸 법으로 바꿔버려요. 군대 안 오는 대신에 군포를 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 사실 이렇게가 되려면 이렇게 일반 양인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빼버리고 얘들에게 그 대가로 군포를 받았으면 그 군포로 뭐 직업군인을 양성한다든가 뭐 따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니까 이렇게 거둔 군족수포제로 거둔 군포를 다른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아주 그냥 박살이 났죠. 그리고 그 임진왜란 도중에 결국 우리도 깨달았죠. 결국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어중이 떠중이 군대가 아니라 제대로 훈련된 정규 직업군인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휴전 중에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직업군인인 훈련도관, 직업군인 월급을 받는 급료를 받는 정식 상비군이에요. 직업군인. 그래서 세 가지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겠죠. 총을 쏘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칼을 쓰는 살수, 포수, 사수, 살수, 수가 3개다. 3수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도감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다만 모든 군대를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구성하기에는 조선이 돈이 없어.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방군은 원래대로라면 이 군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던 천민과 양반까지 모두 포함시킨 소고군이라는 이름으로 예비군의 성격으로 다 묶어서 쉴 때 훈련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직업군인인 훈련도관, 임진왜란 중에 하나의 부대인 훈련도관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그 이외에도 하나씩 추가돼요. 그래서 점점점 추가됩니다.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대가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5개의 직업군인 부대가 만들어져요. 이걸 5군영이라고 합니다.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부대, 5군영으로 조선은 완전 직업군인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기 이제 설명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수능에선 잘 안 나오고 내신과 한능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과 한능검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위해서도 수능에 직접적인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 그런 정치사나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영향가 있는 부분이죠. 토지제도와 수치체제의 개편입니다. 자, 토지제도, 수조권,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토지제도, 수조권은 요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리, 오늘은 공무원이죠. 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관직에 복무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역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역을 담당한다. 그러면 국가는 이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 직역의 대가로 뭘 줘야 돼요? 네, 토지를 줍니다. 토지를. 근데 이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대신 거둘 권리, 그걸 바로 수조권이라고 해요. 거둘수, 세금조, 관리권. 그러니까 관리가 국가를 위해 관직에 복무하면 직역을 다하면 국가는 그 관리에게 관직 복무,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을 쫓아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은 건들지 않아. 대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거둘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에게 관직 공부, 직역의 대가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권리, 수조권을 준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신라건, 고려건, 조선이건 동일합니다. 단 이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수조권을 주는 토지의 명칭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신라 시대는 노급 관료전이었고 고려 시대에는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라는 이름으로 변화했던 거고요. 조선에서는 자, 과전법으로 시작합니다. 과전법. 과전법은 엄밀히 말하면 고려 말 공양왕 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말 공민왕이 원간섭기의 나라를 문제가 된 나라를 바꿔보겠다. 반원자주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통해서 길러낸 개혁 세력이 바로 뭐죠? 네, 지방 향리 출신 성리학에 기반을 둔 신진사대부였어요.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 누구랑 손을 잡고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이 누구랑 싸워요? 권문세족이랑 싸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이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번의 원투펀치를 하잖아요. 첫 번째 펀치가 네, 바로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위화도 회군이었죠. 명나라의 천령 이북당, 천령이에 대한 설치 요구에 관해서 이제 반대한 거였죠. 당시 이제 우왕과 최영은 권문세족들과 함께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자 했던 거, 당시 신진사대부는 이걸 반대했고 이성계가 이 요동 정벌에 반대하면서 사불가론이라는 글을 썼지만 그럼에도 우왕과 최영이 가라! 이래서 결국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국경지방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까지 갔다가 군대를 백시켜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무튼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최영 죽이고 우왕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아비왕, 창왕,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내린 두 번째 펀치가 과전법이었죠.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권문세족이 전국에 가지고 있던 불법적으로 소유한 농장을 몰수하고 이걸 다시 신진사대부들에게 분배했던 거였어요. 그쵸? 이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과전법이야.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날인 두 번째 펀치입니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불법적인 농장을 몰수하고 이걸 신진사대부들에게 분배했는데 이제 그 관리들 그게 누굴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전현직 관리들에게 모두 나눠준 거야. 현직 관리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눠주었다. 전직 관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권문세족이랑 싸우다가 관직에서 은퇴당하고 이렇게 쫓겨난 전직 관리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우리가 챙겨주겠다. 그래서 현직 관리뿐 아니라 전직 관리들에게까지 수조권을 주는 거야. 뭐에 따라서?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을 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들의 등급, 과에 따라서 뭘 준다? 토지의 수조권을 준다. 근데 또 특이한 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어디? 경기도의 수조권만 전현직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경기도 토지의 수조권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절제한 거라 그랬죠. 권문세족의 땅을 몰수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나눠 가지면 우리가 권문세족이랑 다를 게 뭐냐?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국가에게 다시 반납을 하고 우리는 오직 경기도에 있는 토지의 수조권만 등급에 따라 나누어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이죠. 그래서 과전법이야. 전현직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경기도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다. 자, 대상이 전현직 관리니까 언제 반납해야 돼요? 네, 은퇴가 아니라 전직 관리도 있으니까 사망시 반납입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사망시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들에게 이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은퇴하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사망했을 때 반납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거니까 관직을 복무할 수 없게 사망했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세습은 안 됩니다. 단 예외가 두 종류 있죠. 예외.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 수신, 믿음을 지키는 토지. 휴량, 긍휼히 여기는 토지. 여기 나옵니다. 자, 수신전과 휴량전. 과전은 관리가 죽으면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거니까 은퇴가 아니라 사망하면 국가에
사망했을 때 국가에 반환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수신전과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했다. 수신전은 죽은 관리의 부인, 그 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그 대가로 대가로 주는 토지였고요. 휴량전은 죽은 관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신전은 그 아내가 재혼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휴량전은 그 애들이 성인이 돼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다시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예외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기도 토지의 수조권만 주는데 현직 관리뿐 아니라 전직 관리들에게까지도 이런 토지를 주고, 이 예외 조항까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조권이 부족해지는 거야. 나누어줄 그 수조권, 경기도의 수조권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조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직전법입니다. 직전법. 세조는 개요정난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사육신내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김종서도 죽이고 사육신내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쵸? 그러면서 이런 세조의 부도덕한 왕위 창탈을 도와주고 동의한 애들은 세조의 이쁨을 받는 훈구가 되어서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독점했지만 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작았다 그랬죠. 사육신처럼 죽음으로 저항하거나 아니면 관직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관직을 그만둬? 나는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구나. 그래, 다 필요 없어, 꺼져. 이제부터 나는 누구만 챙겨주겠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조정에 남아있는 현직 관리들만 챙겨주겠다. 그래서 이 직전법의 그 의도는 두 가지였어요. 일단 당장 현실적으로 전직 관리들을 챙겨주다 보니까 나누어줄, 새로 그 임명되는 현직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경기도의 수조권이 부족했던 것도 맞고, 본인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신하들만 챙겨주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세조는 전직 관리들에게는 더 이상 수조권을 주지 않겠다. 오직 누구만?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주겠다. 여전히 나누어준 토지는 경기도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뭐야? 전현직 관리에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경기도 토지의 수조권을 주겠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니까 언제 반납하는 걸까? 사망이 아니라 은퇴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망이 아니라 은퇴. 현직 관리들이니까 은퇴하는 순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 조항도 없애버립니다. 이건 역시도 본인의 손에 의해서 날라간 전직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세조가 챙겨주기 싫었던 거야. 세조의 직전법은 현직 관리들에게만 경기도의 수조권을 주겠다. 이제 사망이 아니라 은퇴하면 반납해라. 그리고 예외 조항인 수신전과 휴양전도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세조의 직전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전법이건 직전법이건 주는 대상은 전현직 관리에서 현직 관리로 줄었지만 그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준다는 건 변함이 없죠. 이 수조권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권한이에요. 왜냐면 국가를 대신해서 관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관리가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조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제부터 관청에서 수조권을 대신 행사해서 관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청에서 관리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겠다. 관수관급제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죠. 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해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관리들에게 지급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법이 사라진 게 아니야. 직전법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세금을 걷고 나누어주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법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바뀐 거야. 그전에는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현직 관리가 자기에게 받은 경기도 토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수조권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관수관급제가 되니까 관리가 직접 자기가 받은 토지에 수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수조권을 대신 행사해서 세금을 걷고 그걸 관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직전법이라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거야. 현직 관리가 그 이전에는 자기에게 수조권이 할당된 토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실제 소유자인 백성들에게 수조권을 직접 행사했다면 관수관급제 하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수조권을 행사해서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을 관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관수관급제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러면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이건 수조권을 받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야 이럴 건 뭐하러 하냐? 직전법 폐지시켜. 그냥 관리에게 녹봉만 준다. 그냥 현물로 주겠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수조권을 이용해서 토지를 지배하는 그 수조권에 기반한 토지 지배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국가가 주는 수조권을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수조권에 기반한 토지 지배 관계가 소멸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녹봉만 가지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토지를 내가 직접 사유하겠다. 왜냐면 얘들아 봐봐. 수조권을 받는다는 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 토지의 소유권자들로부터 세금만 대신 걷었던 거잖아요. 소유권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애초에 수조권도 다 뺏겼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내 땅, 결국 내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토지를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막 돈을 주고 토지를 사 모으고 사람들 쫓아내고 토지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나 개인의 소유 토지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주와 소장농 관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래 설명. 직전법의 폐지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 관계가 사라지고 동시에 이제는 수조권을 통한 토지 지배가 아니라 사적인 소유권에 의해서 토지를 지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소유한 토지를 소장농에게 나누어 주는 그걸 지주 전호제라 그래요. 이 전호가 소장농을 말하거든. 소장농. 이렇게 토지를 소유한 다음에 본인이 그 토지를 소장농에게 임대해주고 그 소장농으로부터 소장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이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얘기죠. 수조권 지급이 소멸되면서 수조권에 기반한 이 토지 지배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사적인 소유권에 기반한 토지 지배 관계가 증가한다. 이런 소유권에 기반한 토지 지배 관계를 지주 전호제라 그래요. 소유권을 가진 지주가 소장농을 모아서 그 소장농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수조권에 기반한 토지 지배 관계를 전주 전객제라고도 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 요즘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주는 토지 제도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전법, 직전법. 이런 직전법을 운영하는 방법이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 문제로 관수관급제로 바뀌었고 결국 직전법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제도로 넘어갈게요. 세금제도의 종류는 조세, 공납, 역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 세금제도에 대한 변화는 다음 한번 끊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길게 돼서 너무 길어지면 집중이 힘드니까 이 이후부터는 조세, 공납, 역의 변화는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